처음에 두 단락은 사실 이제 K구구나 정강훈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전지구적으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이제 극우 현상에 대한 아주 간략한 스케치인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한 것은 2012년 그 어간인데요. 어, 2012년이라는 건 아주 임의적으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엮여 있는 숫자가 2012년하고 자꾸 많이 얽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세계화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적으로 더 심하게 느껴지게 된 시기가 2010년대이고 특히 이제 자본의 그 이윤율이 이 급격히 떨어지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윤율이 많이 떨어지던 시기가 2010년부터 한 15, 16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로가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리쇼어링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프쇼어링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타국으로 갔었던 공장들이 이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리쇼어링 미국 통계로 보니까 이제 2010년경부터 2016년 사이에 급격히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기가 또 극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여서 뭔가 이것과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제 극우의 혐오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유로폴 자료도 보면 이 시기에 아주 굉장히 높아졌고요. 미국 이제 FBI가 그 많이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이제 범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2010년대 이후에 급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12년 그 어간을 제가 이제 21세기 극우의 출현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런 용어를 그냥 많이 썼습니다. 임의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주된 이유는 양극화 현상이겠죠. 피케티가 말한 세습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 이건 이제 아무리 이래도 세습된 부의 증가가 생산과 노동을 통한 부의 증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극우주의에 출현한 계기라고 봤던 거고요. 또 다른 이제 계층적 양극화만이 아니라 이제 욕구가 인플레이션 되고 또 욕구에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절망이 인플레이션 되고 이제 그거로 인한 이제 어떤 그 분열증적인 신경 증상이 이제 극우 출현의 어떤 모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앞에 두 챕터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가 K 21세기 K99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아, 있나요? 뭐가? 예, 세 번째 챕터입니다. 제가 원고를 네, 보내주시면 네 이쪽 중간쯤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극우주의는 대한민국 건국의 한 주역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린 원고를 조금 손 수정인데 약간 미미하게 손본 거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세력은 혐오와 응징의 정치를 구사했습니다. 한데 독재에 반대하는 민의 저항으로 극우주의적 정권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한 체제에 대한 극우적 열망은 48년 체제라는 이름의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현재까지도 이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중심으로 보수대 연합을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다수파 사이에서는 그런 열망이 하나의 문화적 유전자처럼 신앙 속에 강한 기조로 잔류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미란 말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개신교는 아마 극우적인 문화적인 미임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범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극우적 사고가 일상 속에 배어 있고 극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극우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는 이제 여러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결정적인 그 어떤 요소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요한 문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7, 80년대 성장지상주의가 물결칠 때는 증오의 기반을 둔 극우주의 신앙보다는 축복의 기반을 둔 은사주의 신앙의 강세가 돋보였고 이게 이제 극우주의적인 미임이
약간 이제 또 약화되는 그런 요소가 7, 80년대 성장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90년대 민주화 열망이 물결칠 때는 화해와 공존의 담론이 확산되면서 증오 정치는 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개신교에도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시대 정신이 한창이던 89년 극우주의적 개신교의 토대를 만든 한경직이 중심이 된 한국기독교 총연합, 제가 이하에서는 한기총이라 불렀습니다. 한기총이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한기총이 개신교 보수 대연합의 주역으로 부상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03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9년부터 2003년 이전까지는 한기총이 그냥 명맥만 있었어요. 2003년 이후에는 굉장히 한기총의 시대가 오는 거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일 후에 열린 3.1절 구국 집회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추산 3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찰은 1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주관한 사람들은 30만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그들을 인파워먼트 시키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두 번의 대선의 실패로 지리멸렬했던 보수 대연합이 재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 한국의 21세기는 시작부터 민주화의 열망과 극우주의 열망이 충돌하는 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10년 남짓 한기총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구의 영향력으로 극우주의는 보수 대연합의 중심이 되거나 가장 강력한 세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제할 것은 이 시기 한기총, 그러니까 전성시대 한기총은 개신교회, 대형교회 혹은 거대 교단이 주축이 된 극우주의적 교회연합 기구였습니다. 2003년경부터 2012년 그어간까지가 이제 한기총의 전성시대인데 그때 한기총을 이끌어간 것은 이제 거대 교단하고 또 대형교회였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한기총의 위상이 결정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해는 2012년이었습니다. 그 해에 많은 개신교 교단들의 탈퇴 러시가 줄을 이었고 그에 대립하는 교회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이 창립했습니다. 이후 몇 개 연합기구가 새로 만들어졌다 사라졌고 2017년 거의 모든 보수파 개신교 교단들이 가입한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창립되면서 교회연합 경합의 시대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들 보수파 교회연합기구들의 창립 명분에는 이념적 논점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을 제외한 다른 보수파 기구들은 중도 보수의 정치적 색깔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 갈등에 대해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극우주의에 대한 부담 내지는 거부감이 한기총 시대를 마감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기총이 극우주의적 개신교 시대를 활짝 열고 있을 때 이와는 색깔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극우주의가 대도합니다.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집단이죠. 이 명칭에 따르면 한기총 등은 올드라이트가 됩니다. 말인즉슨 이른바 뉴라이트는 21세기형 극우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에 대해 친화적입니다. 어쩌면 조직적 연결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본 극우파가 통일교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 중 적어도 일부는 통일교와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이제 그 종교 관련 저널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곤 했어요. 통일교와 일본 정부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도 묻고 그랬는데 저희는 답을 못 드렸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뉴라이트도 일본 극우도 통일교도 동아시아 냉전적 안보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개신교 교단 혹은 교회와의 연관성보다는 학계와 종교계 그리고 정치계의 극우 성향의 엘리트 사이에서 수정주의 노선으로 확산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기총이 대규모 대중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뉴라이트는 강좌, 강연, 저술, 칼럼 등을 통해서 계몽주의적으로 대중과 조우했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보수주의가 서민층과 좀 더 친화적인 극우주의 운동이라면 뉴라이트는 지식인 운동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이들이 이름의 강한 차별성에 걸맞는 새로운 극우의 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거나 다른 이런 제목을 넣었고요. 이제 정광훈 얘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정광훈 현상은 좀 달랐습니다. 그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외환 위기가 절정이던 1990년대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념적 색깔이 그를 상징하는 주요 표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재테크 목회라는 새로운 장르의 목회 테크닉을 통해 외환 위기로 절체절명의 길을 막고 있던 중소형계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빈곤율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 빈곤율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제 IMF 그 이제 외환위기 시기에 개신교 목회자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광훈이 청교도 영성 수련원을 만들었을 때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매 회기마다 모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강훈이 가장 매력적이었었던 것은 제가 몇 명의 목회자들에게 들은 거로는 재테크 목회였습니다. 최근에도 뭐 선교 카드, 뭐 알뜰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때 나온 얘기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히 탁월한 조직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기총이 주도한 2003년 시국 집회에 참여했고요. 어, 아까 30만 명이 모였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집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조직가로서의 역량이 빛을 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는 극우 이념의 전사로 스스로를 주체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그가 능력을 보여준 또 한 번의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운동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개신교의 보수대 연합이 만들어진 시기가 이때였어요. 당시 개신교는 전대미문의 보수대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극우가 중심이 된 연합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강력한 지분을 갖는 선거연합이었습니다. 이때 정강훈은 더 이상 떠오르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주류파 사이에서 그는 변방의 천민영웅에 불과했습니다. 교단 배경도 가문도 학력도 듣보잡에 불과한 자가 영고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역의 하나인 개신교에서 추앙받는 자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2019년의 한기총은 이미 존재감 없는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2020년 어간 극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서 말입니다. 이제 정강훈의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은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가령 여의도파에 주목받는 소년보는 대형교회 목회자 있고 병원도 운영하고 있는 또 교단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한국 개신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교단이거든요. 그런 교단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21세기 한국 개신교의 전개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개신교의 사회적 위상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선교가 더 이상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개신교 내에서 급성장해서 거대 교회의 반열에 들어선 교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제 미국 잡지들이 이제 이 거대 교회를 메가처치란 말을 썼고요. 또 몇만 명의 교회들이 생기면서 이제 기가처치란 말이 또 쓰여요. 그래서 이제 메가처치 플러스 기가처치를 제가 거대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를 전후로 한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두 번의 대형교회 러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러시가 80년대 전후로 한 시기에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90년대부터 후반부터 2000년대 2010년 이전 사이에 이제 대형교회 러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러시를 순발 대형교회라고 불렀고 두 번째 러시 현상을 후발 대형교회라 불러서 제가 이하에서는 선발, 후발 이렇게 약자로 썼습니다. 선발 현상은 전국의 대도시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반면에 후발은 압도적으로 강남권은 이제 강남, 강동 분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선발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새신자의 대대적인 유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 후발은 강남권으로 이주한 신자들의 수평이동의 결과였습니다.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새신자가 아니라 개신교인이 교회를 옮겨간 현상을 얘기합니다. 하나 더 선발의 경우 가난한 저학력층의 신자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후발은 고학력의 자산가층 중심 현상입니다. 특히 후발이 성장의 불꽃을 활발 태운 시기는 21세기 처음 10여 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전체로서 성장은 거의 멈춰 있거나 감소하는데 이 시기에 대형 교회가 러시를 열었다면 다른 교회는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소할 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이탈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의 이탈인데 첫 번째 이탈은 이 후발 대형 교회로 이동하는 거예요. 강남권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고 두 번째 이탈은 주로 이제 언더클래스 청년층의 이탈인데요. 그들은 대대적으로 신천지에 유입되었습니다. 신천지는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급증했는데요. 그 시기에 개신교 신자 급증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탈은 제가 떠돌이 신자라고 표현하는 흔히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용어인데 이 떠돌이 신자 현상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이완돼서 교회를 이제 서핑하고 다니는 사람들,
서핑은 내가 되게 네가티브한 현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네가티브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들 사이에서 종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고요. 가장 성숙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후발대원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세기 처음 12년 동안 이들 교회에는 수만 명의 신자들이 모였고 다른 지역보다 신자들의 귀속의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라 가톨릭도 그랬고 불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종교 그 거대 종교들은 어, 그 결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출석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이에 성장이 지체되거나 신자 이탈에 시달리고 있던 선발과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선발 따라하기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좌절감 위에서 선발과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교단 정치에 적극 참여했고 그 시기에 많은 이들이 한기총이 이때 가장 활동적인 교회나 기구인 한기총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런 극우주의에 경도되었던 것이죠. 한기총의 전성시대는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함께 극우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구심력은 급격히 와해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약진했습니다. 그것은 극우의 실패가 초래한 반대급부적 현상과도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대 연합은 붕괴되었고 심지어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보수라는 것 자체가 적폐의 원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강훈의 메타교회 현상은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 글에서는 다른 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제 원고에서는 앨런 허시를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말하는 컨셉에 더 맞게 논지를 펴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뭐 읽으시지 않으셔도 될 만한 거니까 그냥 이름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앨런 허시 등 탈근대론적 교회의 관점에서 메타교회를 논한 이들은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이 메타교회는 굉장히 이분들에 의해선 어떤 20세기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탈근대적 교회 모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대와는 달리 탈근대적 특성을 이들이 얘기한 탈근대적 특성을 갖춘 교회의 새로운 교회 유형의 한 사례가 나는 정광훈 현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담임하는 교회는 매우 시끄러운 공동체인데요. 정광훈 현상을 상징하기에는 좀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스팔트 집회는 교회이면서 교회 같지 않은 새로운 양식의 교회입니다. 메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탈교회,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거리 중심의 교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공간인 광장이 예배당을 대체했습니다. 또 그가 쏟아놓은 종교적 발언은 수없이 이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탈교리적입니다. 탈교회, 탈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메타처치의 한 요소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특임 전도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개신교 성직자들은 생겨 처음 들어본 말들이에요. 이게 없는 말이니까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직업 활동가들을 개신교회들이 지원한 사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들에게 성직 비슷한 이름을 부여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여했던 얘기는 탈성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성직에 대한 해체주의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끊임없이 목사임을 의심합니다. 저도 그렇 대상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가 또 있는 거죠. 요컨대 그의 집회는 매우 파격적인 탈근대 혹은 전근대적 메타성을 갖는 교회였습니다. 메타는 이제 그리스의 전치사인데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뭘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메타성의 중심에는 극우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강훈의 메타교회의 중심엔 극우주의가 있다는 얘기죠. 수십 명에 불과했던 집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수십 명의 집회는 태극기 집회에 수십 번 참여했거든요. 저같이 이제 약간 머리도 허연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참여해서 리서치하기 좋아요. 근데 이게 그 뭐 이제 약간 촛불이나 뭐 응원봉 집회는 제가 참석 한두 번 하고 몸살라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못 하겠어요. 예. 이건 이제 저보다 젊은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십 명에 불과했고 많으면 한 100명 정도 되는 집회인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극우적 명망가들이 그를 지지했고
자신의 교회에서 목사의 모호한 태도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성향의 신자들 다수도 정강훈 집회에 참여하거나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개신교 목사들이 이제 말을 자기 자의로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오면,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오면 목사들이 이제 일종의 자수성가한 창업자형 목사들은 많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형 목사이고 교회에 대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습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세습률이 1%도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 몇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이 목사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큰 소리 치지 않으면서 목사가 말 못하지 않게. 근데 교회 메인스트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성향상 보수인 분들이 다수지만 이분들의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시끄럽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후발교회, 대형교회 얘기하는데 후발 대형교회로 분류된 교회들에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후발 대형교회 이끌었었던 분들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송은 거의 대부분 어, 그 재정 문제로 표출이 됩니다. 근데 실제 재정 문제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품은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죠. 그러면 이제 불만을 품은 이제 극우 성향의 신자들이 목사가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정강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헌금을 내고 온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집회에는 타종교인과 비종교인도 모입니다. 열린 교회라는 특징입니다. 종교와 세속을 가르는 근대적 이분법도 그의 집회에서는 여지없이 해체되었습니다. 윤리와 비윤리도 준법과 불법, 탈법의 경계도 해체됐습니다. 그는 공론으로 자리 잡은 것들을 불신의 영역으로 내몰았고 아무리 봐도 빌런 같은 이미지의 통치자, 그의 독재자다운 민주주의 파괴적 언행에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인물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탈진실 담론의 신봉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또 이념적 극우주의자들은 그가 일으키는 소란스러운 고교적 퍼포먼스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소통되지 않는 담론장에서 서로 다른 극우를 결속시켰습니다. 열광과 흥분은 그가 일으킨 결속의 비결입니다. 정강훈 현상과 함께 K국어는 변모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뭐 온라인 국어 얘기를 따로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네요. 이거는 원고를 그냥 읽으셔도 될 만한 내용이고 다른 분들이 이미 한 얘기인데 어쨌든 온라인 극우가 기독교 안에서 안팎에서 많이 일어났고 그들은 정강훈의 메타교회적 성격과 유형상 친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올 때 정강훈과 접속을 하게 된 일단은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 정도가 이제 제가 얘기한 논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